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를 위한 핵심 창업 지식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과 함께 그 여러분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이 수업을 듣게 된 동기나, 기대하는 바, 그리고 이제 뉴 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한 간단한 학습 과제를 주었었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해 주어서 그 결과를 다 잘 받아보았고요. 어떤 분들은 구글 양식이 아니라 또 그 카드뉴스처럼 더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준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잘 받아보았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그 2주차 내용으로 그 뉴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그 생각하는 콘서트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준 그 학습 과제의 답변들도 이미 뉴미디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 관련해서 몇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셔서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몇 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더라도 팀으로 과제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반부에 팀 활동을 그 설정을 해놨다가 비대면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사실 팀별 활동을 하지 못했고 팀별 과제를 내지도 못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강생들끼리 이제 상호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팀을 좀 구성하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팀 과제도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전면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수강생들 중에 아는 친구들이 있거나 해서 그 팀으로 과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팀 과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이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분량이라던가 뭐 영상의 편집이나 이런 퀄리티 수준이 조금 더 혼자 할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수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질문들에도 이제 어떤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지 뭐 어떤 과제가 있는지 팀 구성이나 과제 분량 등 이런 것들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개인 과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크리에이터가 한번 되어보는 경험 그것이 아무리 짧은 어떤 창작물일지라도 내가 한번 크리에이터가 돼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렇게 개인별로 일단은 컨텐츠를 만들어보는 과제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저는 팀으로 과제를 나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제작을 하게 되겠죠.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계속
대면 수업을 상정하고 계획을 짜다가 결국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 학기를 지속을 하게 되면 아마 후반부에는 개인으로 하든 팀으로 하든 선택을 해서 창작물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 자체가 어떤 그 패스논 패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고퀄리티의 어떤 그 영상물이나 아니면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이라는 게 그 컨텐츠가 재밌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의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이 수업에서 뭐 좀 친한 친구가 있거나 해서 팀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 수업일지라도 팀으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으로 만들었을 때는 좀 개인으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기획이 되고, 분량이라던가 수준이 조금 더 나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그리고 컨텐츠 제작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1주차에 학습 그 과제를 주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제 같은 것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잘 제출해주면, 수행해주면, 네, 패스를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대면 수업을 상정하고 그 계획을 했을 때는 수업 시간에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3시간을 만나는 것으로 원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최대한 작업을 하고 이제 좀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네. 팀으로 막 과제로 하는 게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게 된다 어떤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주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컨텐츠를 찾고 기획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뒤쪽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촬영이나 편집의 노력보다 컨텐츠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연습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점점 이제 차시가 지나가면 하게 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을 주제로 만들면 좋을지 뭐 기회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고민을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제작하게 될진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때도 팀으로 과제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영상이 조금 더 나은 수준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고 팀 구성이나 과제 분량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제작인데 개인의 컨텐츠 그 다음에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팀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될 거고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개인 컨텐츠를 한두 개씩 더 만들어 보는 식으로 갈 건데
팀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어떤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질문이 남아있다면 저한테 다시 꼭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콘텐츠 제작 횟수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매주 하나씩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게 될 경우에 가장 우려는 영상 제작 실습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지난 학기에도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상 제작 그 실습에 대해서 섭외를 시도했었는데 온라인으로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쓴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의 그 이 수업에서의 실습도 학교의 실습실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대면 수업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못할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기존에 깔려있는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다만 그것을 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 다음에 만드는 것을 이전 것보다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들어 보고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그 도전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영상 편집 제작에 대한 특강을 포함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 강사분이 사용하는 편집 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나에게 맞는 편집 툴의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원리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툴을 가지고 영상을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편집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습 그 방법, 툴을 다루는 방법을 어디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고 활용하고 실제로 해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상 제작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강의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영상을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사실. 하지만 저는 그냥 노트북에 있는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강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냥 제 프로그램에 맞는 내용으로 찾아서 간단히 배웠더니 금방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 많이 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자신이 어떤 툴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휴대폰에 특화된 어플들도 있고, 그래서 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편리하게 또 쓸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수업의 목표는 영상 편집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 라는 그 새로운 일종의 직업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크리에이터 산업 분야, 더 확장해서 이 산업 분야,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창업과 관련된 기회를 찾아내거나 어떤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연결을 계속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전문적인 어떤 고급 수준의 제작 실습까지는 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특히 어떤 컨텐츠의 주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차 시간이 가면서 해당되는 과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뉴 미디어에 대해서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학습 과제의 답변들을 통해서 뉴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뉴 미디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 조금씩은 달라요. 네, 신기하게도 하나도 완전히 똑같은 것은 거의 없이 다 조금씩 다르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 응답들을 통해서 뉴 미디어라는 것의 개념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여러 가지 응답들에서 어떤 것들이 공통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념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 개념이 특히 사회과학에 많은 개념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해서 정확하게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 다른 여러 견해에 다른 여러 그 정의의 공통점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뉴 미디어에 대한 개념도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뉴 미디어라는 말 자체는 정말로 용어 그대로 new, 새롭다라는, 새로운 미디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올드 미디어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주신 그 답변 안에 올드 미디어에 대한 그 정의도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이라던가 기존의 여러 대중매체라던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시로 어떤 게 나오냐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뉴 미디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파악하게 되는 올드 미디어라는 개념에는 신문, TV, 라디오 그리고 뭐 잡지 뭐 이런 그 출판물들과 같은 미디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존의 미디어 또는 올드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오는 TV나 라디오, 잡지, 신문 이런 미디어들은 뉴미디어에는 속하지 않는 또는 그것보다는 조금 전 단계의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기존의 것과 다른 것으로서의 뉴미디어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뉴미디어는 무엇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그 기존의 미디어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여러분이 보내준 그 답변들로부터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 정보화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등장한 전달 매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전달 매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과 응용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 보급되는 매체,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그다음에 빠른 전달 속도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겨난 새로운 전달 매체들이 갖는 높은 상호작용성이 더해져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매체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준 응답에 있는 뉴 미디어를 설명하는 정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에서도 또 굉장히 좀 반복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던 미디어에서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뉴 미디어라고 지금 부른다라고 이제 개념을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 미디어라는 것은 이전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매체와 그 이후의 매체로 구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터넷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뉴 미디어의 개념은 1980년대 이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1980년대가 월드와이드 웹 그 인터넷이 처음 발달하기 시작한 그 시기 아주 태동기잖아요. 그래서 그 뉴 미디어는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들이 뉴 미디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뉴 미디어가 갖는 속성이 여기에도 지금 이 개념 안에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이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구분짓는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체들,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TV나 라디오, 잡지, 이런 것들, 신문 이런 것들, 이런 기존의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일방향적이죠. 네. 그래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고 그 반응을 받지는 못하는, 그 반응을 받더라도 그것이 실시간 또는 매우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소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TV 프로그램조차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시청자 게시판이라던가 뭐 그 라이브 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도
뉴 미디어가 등장하고 나서, 즉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정보의 수신자들이 피드백, 받는 정보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네. 그래서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수신자는 정보를 수용해야 하는, 그래서 정보를 그 발신인에게 발신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보를 발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미디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 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정보 수신자가 정보 발신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수신자들끼리도 발신자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쌍방향적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웹의 등장이겠죠. 웹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지만, 웹이라는 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네트워크를 상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정보의 흐름이 그 웹을 타고, 네트워크를 타고 쌍방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이 미디어라는 것이 미디어, 중간 매개체라는 의미잖아요. 영어의 의미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이 미디어가 정말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그 일방형적인 흐름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 주었다면, 이제는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쌍방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이죠. 우리가 이 수업에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직업군 또는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 또한, 이것이 수신자와 발신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의 수신자이자 발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기술적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 또는 그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 이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정보를 얼마만큼 발신할 수 있느냐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권력인 거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의 격언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맥락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어떤 개인 또는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신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이야기도 좀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어, 그, 옛날에는 수신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야 했던 이 정보가 이제는 수신자들 간에도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발신인에게 보낼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것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 발신인이 주는 그 메시지, 정보의 어떤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사실이 아니거나 어떤 측면에서 좀 왜곡되어 있거나 할 때 수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집단 지성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걸러내기도 하고 또는 피드백을 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방향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수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의 근본적인 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변화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힘을 모으거나 움직이게 되거나 그것이 진짜 전체 사회에 온라인이 아닌 실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변화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중요성을 또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와 핵심 창업 지식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에 막 심각하게 관련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 크리에이터에 흥미가 있어서 또는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어떤 이 산업 또는 창업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면 그런 측면에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은 시대잖아요. 너무나 많은 시대이고 그러한 정보들을 잘 선별해서 수용하는 것, 접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을 찾아내고 좋은 정보들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어떤 정보의 어떤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그 정보의 제공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어떤 크리에이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 수업 이후에 계속 크리에이터로서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업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뉴 미디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경계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정보 생산자, 컨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생산자이기도 한 그런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주체, 그리고 그 방식의 변화가 이 뉴미디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답변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미디어 사용자 및 수용자가 미디어를 더욱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참여가 자유롭고, 누구나 쉽게 제작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호 간 연결,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주체를 일방적인 소비자에서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바꾸게 하고, 또 그 방식도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예전에는 어떤 자본을 가진 기업이나 또는 조직이나 뭐 정부나 이런 조금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어떤 주체들이었다면, 지금은 소셜미디어라는, 또 인터넷이라는 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작은 개인, 그러니까 작다라는 거는 규모로 봤을 때, 또는 자원의 양으로 봤을 때 작은 기존의 어떤 그 조직이나 많은 자본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개인들도 얼마든지 이 웹상에서의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생산, 재생산, 유통,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경제 구조의 변화로도 이어지죠. 왜냐하면 이런 정보 자체가 어떤 그 경제 활동의 어떤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구조의 변화로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도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뉴 미디어의 개념에서 한번 확인했지만, 또 이 뉴 미디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없었으면 사실 뉴 미디어라는 개념 자체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인터넷 등의 기술이 발달한 것이 굉장히 큰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그 것들을 활용해서 보다 소비자들이 어떤 디지털 또는 인터넷 관련된 고급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쉽게 정보들을 업로드, 즉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플랫폼의 등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도입니다. 이 인터넷 속도, 즉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또 이 상호작용의 속도나 규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빠르고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유통되고 확산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둘러싼 어떤 경제나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 인터넷에서 어떤 새로운 뉴스,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정말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올드 미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TV,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이
있는 시절에도 그것이 실제로 아주 그 개개인들에게까지 세부적으로 정보가 모두 퍼지기에는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 매체를 직접 접하지 않고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그 매체를 지금 스마트폰이야 늘 우리가 일상으로 들고 다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재난 문자처럼 알림도 와서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시간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조간신문 읽고 나가서 저녁에 TV 뉴스를 보는 약간 이제 이런 이제 패턴이 있던 시절에는 사실은 그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편이었죠.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 어, 발달한 이런 디지털 인터넷 기술이 어, 항상 이런 미디어를 우리 옆에 아주 가까이 내 몸처럼 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정보가 퍼지는 속도, 그리고 그 한 번에 전달되는 정보의 양도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다 주로 텍스트,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미지, 사진 정도였다면, 지금은 많은 정보들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이지만 이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줌이라던가 유튜브 라이브라던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성장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매체를 우리가 뉴 미디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웹, 그리고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굉장히 높은 상호작용성이 있고, 그 상호작용성과 더불어서 신속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편리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특징들이 컨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를 허물면서, 기존의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생산해서 제공하던, 예를 들면 방송국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이런 정부와 같은 거대한 어떤 컨텐츠 프로바이더 제공자들, 즉 힘을 가지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그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보의 수요자들, 기존의 소비자들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만큼 어떤 문제가 있죠? 너무나 많은 또 무분별한 정보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빠르고 쉽게 퍼지고, 검증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실이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뉴미디어의 개념과 함께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런 흐름을 웹의 진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이 www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이 웹의 진화와 같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웹 1.0, 2.0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할 때 뭐 1세대, 2세대 막 이렇게 구분하듯이, 네, 웹 1.0, 2.0, 뭐 3.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PC 시스템인데, 이때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아주 90년대 이전이죠. 근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웹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예를 들면은 그 디스크라던가 지금은 USB지만 이제 플로피 디스크 같은 어떤 저장 매체를 통하지 않고 웹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되면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이게 시작이 된 게 이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로 보는 거죠. 네, 제가 인터넷을 처음 접한 시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컨텐츠 생산자들이 정해져 있었죠. 네,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뭐 이런 그때도 다음이 있었어요. 다음 그 전화 모뎀으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다음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가 뜨는데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때는 그것도 너무 신기해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미디어 사업자가 콘텐츠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마치 대중매체처럼 정보를 유통시켰던 네, 굉장히 그 포털에 뜨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아주 초기에 그런 단계였죠. 근데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속도 같은 것들도 빨라지고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기술도 발전하면서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동영상들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빨라지고 인터넷 방송 같은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중반쯤 2004년, 5년 이때쯤에 UCC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저 제너레이티드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이렇게 UGC, UCC 이런 것들. 요즘에 UCC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동안 UCC가 엄청 뭐라고 할까, 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 UCC를 활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본격적으로 컨텐츠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웹 2.0, 이 시기가 이제 웹 2.0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이때쯤 2006년에 개국을 정식 오픈을 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개방, 참여, 공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웹 2.0 시대를 정의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해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죠. 온라인상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어떤 위키 같은 집단지성,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공동의 컨텐츠를 만드는, 정보를 계속 정교화하고 보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또는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생산적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집단 지성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와
플랫폼으로서의 웹의 역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뉴미디어의 정의와 특성을 파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여러분, 21분의 집단 지성, 그리고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즉 22명의 집단 지성이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어떤 개방, 참여, 공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음,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시작하고 이즈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유튜브 서비스가 2005년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참고로 제가 이 도표가 들어간 이 원문, 그러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프리랜서로서 1인 크리에이터들의 관련해서 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이제 노동 환경이라던가 어떤 뭐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내용인데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기관으로서는 탑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이 내용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인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낯선 내용이 아닐 거예요. 막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이름도 막 나오고, 왜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분량은 좀 많지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의에도 저도 좀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미국에서 2005년쯤에 이제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 2000년대 후반 즈음부터 우리가 그 우리의 과목과 연결될 수 있지만, 즉 이런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라던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06년에 미국에서는 그 구글이 이런 애드센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 광고에 관련된 광고와 온라인상의 컨텐츠와 어떤 광고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도구들, 를 발달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광고 노출이라던가 클릭 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비용을 산정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창출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게 2000년대 중후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즘의 별풍선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을 하죠. 이즘이 이제 웹 2.5 세대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웹 3.0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보고서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훨씬 더 맞춤화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기술이 더 발전해서 내가 옛날에는 필요한 거를 나에게 맞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가면서 이런 정보를 습득했다면 그런 플랫폼으로서 그 정보가 모여있는 창고, 플랫폼으로서 웹이 기능을 했다면 이제는 웹이 너무 똑똑해져서 내가 입력하는 검색어,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한 어떤 그 컨텐츠, 이런 것들, 뭐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 참고로 해서 이제 거꾸로 나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뭐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구글에서 어떤 거를 검색한 다음에 그 검색했던 내용과 관련된 광고들이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막 그 옆에 배너로 뜬다던가 아니면 타임라인에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 너무 쉽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웹 3.0 시대의 변화인 거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 이런 거는 이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그다음에 기계 간 사물 간 대화라고 하죠. IoT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계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런 그 개인 맞춤형 정보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미디어도 매우 발달하게 되고 이런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게 개인의 어떤 정말 소셜한 네트워킹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광고주들에게는 아주 그 사용자들에게 긴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수익 창출 어떤 기회가 되는 이제 그런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미디어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CN이라는 것의 등장인데 이 MCN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 채널 네트워크, 영어로 하면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다중 채널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웹 3.0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CN 그 다중 채널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랫폼 사업자와 컨텐츠 창작자를 연결하면서 그 중간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 그 다음에 이 양쪽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잠재 고객을 확보하거나 컨텐츠를 편성하거나 제작을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중개자를 MC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CJENM에서 만든 멀티 채널 네트워크인 다이아 TV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이런 MCN으로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웹 3.0 시대에 웹 아까 1.0에서 2.0을 지나서 3.0까지 점점 발전, 진화하고 있는 웹에 대한 이해였고요.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 안에서의 소비자가 또 단순한 정보와 지식의 수요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유통자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문해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맹이라고 얘기할 때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그 말의 반대로 문해력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요즘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뉴 미디어라는 개념을 배운 만큼 이 미디어를 잘 읽어낼 줄 아는 능력,
대한 것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인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경험을 많이 하게 될 테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미디어의 소비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 소비자로서, 뉴 미디어의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관련된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미디어들을 접하고 그 속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정보들을 잘 읽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내가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어떤 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그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오늘 뉴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뭐, 컨텐츠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그 크리에이터들, 과 그 산업, 크리에이터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